조선 어느 날 한 아이가 낡은 먹통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먹통 하나가 훗날 한 양반가를 무너뜨리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땅의 어느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 한 채가 고즈넉이 자리 잡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봄이면 산벚꽃이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산 아래에 냇물에 비쳐 온통 붉게 물든다 하여 그 마을을 두고 꽃내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그 꽃내 마을의 서당 훈장 이덕문에게는 늦게 얻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으니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은 이덕문이 딸을 낳던 날 밤 마당의 장독대 옆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진을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결하게 피어오르는 연꽃처럼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억울하게 굴더라도 내 마음만은 스스로 맑게 지키며 살아가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내가 산고 끝에 딸을 품에 안고 지친 눈으로 올려다볼 때 이덕문은 그 이름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고 아내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덕문이 아내에게서 받은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연화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 어머니가 긴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날 밤, 연화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작은 천 주머니였고 그 안에는 옥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의 몸통에는 연꽃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옥빛은 맑고 서늘하여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여름 밤바람처럼 시원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으로 말을 대신하였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잘 지내거라, 그리고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거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연화와 아버지 이덕문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덕문은 글 가르치는 일로 입에 풀칠을 하였고 연화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서도 아버지 몰래 책을 펼치는 아이였습니다. 세간에서 여자가 글을 배우는 것이 흉하다고 하였으나 이덕문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지면 등잔 심지를 도두어가며 딸에게 글자를 짚어주었고 연화는 그 시간을 누구보다 좋아하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세상으로 난 작은 창문처럼 느껴졌고 그 창문을 통해 연화는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수많은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16이 되던 봄부터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화는 이미 마을에서 손꼽히는 처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고왔고 마음씨가 고왔으며 얼굴까지 고왔으니 혼담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덕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집안이라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중매쟁이가 이덕문을 찾아온 것은 연화가 16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여주 땅의 한씨 가문으로부터 온 혼담이었습니다. 한씨 가문은 경기 일대에서 오래 벼슬을 지내온 유력한 양반 가문이었고 혼담의 상대는 그 가문의 둘째 아들 한정호라 하였습니다. 중매쟁이는 한정호가 22살로 성품이 온순하고 그를 좋아하며 소문난 성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덕문은 몇 차례 이런저런 방법으로 확인을 거듭한 끝에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혼례는 늦가을의 맑은 날에 치러졌고 이덕문이 딸에게 장만해준 혼수라고는 누비 이불 한 채와 어머니의 유품인 옥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였습니다. 물건의 많고 적음보다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컸으므로 연화는 오히려 그 단출한 혼수가 고맙고 소중하였습니다.
가마가 여주 땅 한씨 가문의 소슬대문 앞에 멈추었을 때 연화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당이 넓었고 집이 높았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양쪽으로 늘어선 하인들 사이 안쪽에 두 분의 어른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 한 분이 연화의 시어머니가 될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쉰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자세가 꼿꼿하였고 눈빛이 날카로워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는 상인의 눈처럼 연화를 위해서 아래로 훑고 내려갔습니다. 그 눈빛 안에 환영이 없다는 것을 연화는 첫눈에 알아챘습니다. 남편 한정호는 연화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색한 첫날 밤 그는 연화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긴 길을 오느라 피곤하지 않으셨습니까? 낯선 곳이라 불편한 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연화가 그를 읽을 줄 안다는 말에 그는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이 연화의 가슴 속 긴장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혼인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기운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연화가 집에 자리를 잡기 무섭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잘한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을 들여올 때 그릇 놓는 순서가 틀렸다 하였고 절을 올릴 때 고개를 너무 늦게 숙였다 하였으며 빨래를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두었다고 타박하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마치 연화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려 애썼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쓸고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기 전에 따뜻한 미음을 준비하였으며 바느질은 더욱 단정히 하려고 애썼습니다. 말수는 스스로 줄였고 집안에서 움직일 때조차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윤씨 부인의 시선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무언가를 잘해낼수록 윤씨 부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새로운 흠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시어머니 방에 저녁 문안을 드리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창호지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보면서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연화가 예를 올리고 물러나려 하자 뒤통수에 대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서당 훈장이라 했지. 그쪽 집안에서 원래 이 집에서 쓰는 닭이 하나도 본 적이 없겠구나. 그것도 못 배우고 자랐으니 어쩌겠느냐?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길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을 나와 어두운 마루를 걸어오면서 연화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올라오는 것을 그렇게 막았습니다. 한씨 가문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으나 그 안에는 오래된 균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한광수는 일찍이 경기 감영의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으나 10여 년 전부터 갑작스러운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났고 이후로는 거의 사랑채에서만 지내며 바깥 소식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실권은 자연스럽게 윤씨 부인 손안으로 넘어왔고 윤씨 부인은 그 권한을 단 한치도 나누어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연화가 이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처음부터 윤씨 부인의 마음에는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한정호가 완고하게 연화를 원하였고 시아버지 한광수도 아들의 뜻을 지지하였기에 윤씨 부인이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훈장에 따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집안의 채통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윤씨 부인은 한 번도 거두지 않았고 그 생각이 날마다 연화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가시 돋친 말로 튀어나왔습니다. 윤씨 부인의 도끼에는 또 다른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마음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집안에서 자신이 누려온 권세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오래된 불안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
윤 씨 부인은 연화를 날마다 조금씩 작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작아진 사람은 맞서지 않고 맞서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래된 계산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연화가 가져온 혼수 이불을 하인을 시켜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게 하였고, 또 어떤 날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 반찬이 모자란다며 그 자리에서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에는 전날 빨아둔 적삼에 풀이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한 시즌이 넘도록 그 자리에 세워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윤 씨 부인은 하인들 앞에서, 때로는 찾아온 손님 앞에서도 연화를 면박 주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훈장의 딸이라니 집안이 얼마나 변변찮으면 저것 하나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하겠소. 어른 앞에서 저리 버벅대는 것을 보면 원. 윤 씨 부인이 손님에게 그 말을 할 때 연화는 마당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연화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겠다는 것이 그 시절 연화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남편 한정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머니에게 쉽게 대들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연화에게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오히려 연화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소녀는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왜 저를 그리 싫어하시는지 서방님은 아십니까? 알고 싶지 않소. 알아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모르는 척하며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오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모르는 척 사는 것, 그것이 남편이 그동안 택해 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연화 자신도 그 방법을 택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견디기 위하여 모르는 척, 참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쌓아온 척들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연화에게 결코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씨 가문의 먼 친척의 환갑잔치를 알리는 전갈이 왔고 윤 씨 부인은 아들 내외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연화는 오랜만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작은 설렘으로 다가왔고 몸단장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옥비녀를 꺼내 머리에 꽂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것이었으니 잔치 자리는 그럴 만한 날이었습니다. 옥빛이 맑게 빛나는 그 비녀를 꽂을 때마다 연화는 먼 곳에 있는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잔치 자리는 생각보다 성대하였습니다. 마루에는 친척들과 손님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예를 지키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바로 그 잔치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씨 가문의 먼 친척 어른이 연화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고 탄성을 올렸습니다. 옥빛이 참으로 고운 비녀라고 문양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원래 제 것이랍니다. 마침 며느리가 오늘 꽂고 싶다 하여 빌려준 것이지요. 어머니 것을 며느리가 쓴다 해서 이상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일이 되고 그 망신의 대가는 집에 돌아간 뒤 연화 자신이 고스란히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비녀가 없었습니다. 경대 위에도 없었고 반지꼬리 속에도 없었으며
이불 속을 아무리 뒤져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처소로 향하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꽂고 다니던 비녀가 보이지 않는데 혹시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비녀, 내가 그걸 왜 알겠느냐? 내 물건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무슨 낯으로 이 집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게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나 잘 생각해 보아라. 윤 씨 부인의 얼굴에는 눈썹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비녀 자체가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물건이 그렇게 사라진 것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사흘 뒤 연화는 하인 복례를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녀는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 씨 부인이 시녀를 시켜 연화의 방에서 가져다 자신의 경대에 넣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냥 노가 없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겨울 아침, 연화는 짐을 싸서 한시 가문의 대문을 나와야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계기는 사소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 부인이 손님 접대용 약과를 만들어 오라 하였는데 연화가 만들어 온 약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연화가 혼인 후 1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자 윤 씨 부인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씨가 마른 것 같다는 말을 흘렸고 아들에게는 새 첩을 들이는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침 윤 씨 부인은 연화를 불러 앉히고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연아야, 내 말 잘 들어라.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 사람들이 너를 원하지 않으면 너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남편 한정호가 있는 방문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미안하다는 말이 결국 무엇이었는지를 그 닫힌 방문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담담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입던 옷 몇 벌과 아버지의 반지꼬리, 그리고 한 가지, 부엌 찬장 구석에 오래 방치되어 있던 청화백자 작은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원래 하인들이 버리려 했던 것을 연화가 씻어 두었다가 바느질 실구리를 담는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어쩐지 이 집에 두고 가기 싫었습니다. 버려져 있던 것을 연화가 건져 쓴 것이니 연화가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연화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 흘길을 밟으며 연화는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너무 멀었고 이 꼴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더디어졌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걸었습니다. 여주 땅을 벗어나 남쪽으로 반나절을 걷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은 겨울빛으로 회색이었고 바람이 제법 세게 불어왔습니다. 연화는 강가 바위 위에 잠시 걸터앉아 숨을 고르며 먼 강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고팠으나 음식이 없었고 손발이 시렸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려니 비녀도 빼앗기고 자존심도 바닥에 눌렸던 것들이 걷고 걷다 보니 등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강가의 갈대숲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갈대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 8살쯤 되어 보였고 옷은 얇고 낡아서 겨울 강바람을 맞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도 막막하였으나 발걸음이 저절로 아이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얘야, 여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집은 어디냐? 아이는 처음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묘하게 맑았습니다. 울지 않은 눈이었으나 그 안에 울음보다 더 깊고 조용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봉이라 합니다. 집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어제부터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연화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배가 고픈 기색이 역력하였고 추위에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먹일 것도 재울 곳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나도 모른다. 그러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느냐. 도봉은 잠시 연화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를 재는 듯한 빛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고 아이는 조용히 일어나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반지꼬리에서 천 조각을 꺼내 아이의 손을 싸주었고 두 사람은 겨울강을 등지고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쥐고 걷는 것이 전부인 길이었습니다. 연화와 도봉이 이천 땅 어귀의 작은 주막에 들러 허기를 채운 것은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주인 여인이 마음씨가 넉넉하여 남은 국밥 2그릇을 내어주었고 도봉은 허겁지겁 먹다가 연화의 눈치를 보며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럴까, 얼마나 눈치를 봐왔으면 저럴까 싶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연화와 도봉이 한 방에 누웠는데 아이가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연화가 물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느냐? 예, 저 아주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려도 됩니까?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봉은 낡은 저고리 안쪽을 더듬어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먹통 하나였습니다. 먹을 갈아 쓰는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먹통이었으나 연화가 등잔을 가까이 가져다 들여다보니 그냥 먹통이 아니었습니다. 먹통 바닥 안쪽에 아주 작고 촘촘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와 이두가 뒤섞인 문자였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바짝 눈을 들이대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량을 뜻하는 숫자들과 지명으로 보이는 한자,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줄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인연추, 여주 한씨 가문 남미 400석 허수 기록, 가명불보고.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여주 한씨 가문. 자신이 방금 쫓겨나온 바로 그 집안의 이름이었습니다. 남미 허수란 나라에 바쳐야 할 쌀을 속여서 기록하였다는 뜻이었고 가명불보고란 가명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도봉아,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도봉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마치 오래 참아두었던 것을 처음으로 꺼내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도봉의 아버지 임창수는 한씨 가문에서 10년 넘게 마름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름이란 주인 집의 토지를 관리하고 소작 수합을 맡는 역할이었으니 임창수는 한씨 가문이 가진 여러 땅의 수확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맡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윤씨 부인의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바쳐야 할 세곡을 장부에는 바친 것처럼 기록하고 실물은 빼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명에 보고해야 할 수확량을 줄여서 올리고 그 차이만큼의 곡식이 한씨 가문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인근 소작인들에게는 불법적으로 과도한 소작료를 거두었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윤씨 부인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먹통 속에는 가명참판이라는 두 글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씨 가문의 비리가 단순히 가문 내의 일이 아니라 가명의 관리와 연루되어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임창수는 이 일이 괴로웠습니다. 양심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그는 몰래 장부 기록의 일부를 먹통 바닥에 옮겨 새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젠가 이 비리가 드러날 날이 오면 자신이 억울한 공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는 자구책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이 잘못이 세상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먹통을 들여다보는 임창수를 윤씨 부인의 신복 하인이 목격하고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즉시 임창수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그 먹통 안에 무엇을 적어두었느냐? 내놓아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님. 먹이 굳어서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을 못 믿느냐? 임창수는 끝까지 발뺌하였으나 윤씨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임창수는 심한 압박을 받았고 해고된 것도 모자라 마을에 그를 험담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서도 나가야 하였습니다. 이미 지병이 있었던 임창수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그 뒤를 따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도봉이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 힘을 모아 도봉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먹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언젠가 큰 어른을 만나게 되거든 그분께 바치거라. 이 안에 적힌 것이 나쁜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서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대신해 다오. 도봉의 목소리가 이야기 끝에서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서 먹통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고 낡은 물건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강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먹통을 도봉에게 돌려주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너에게 남겨준 것이니 내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함께 지키겠다. 도봉은 먹통을 받아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였고 도봉은 오래간만에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길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연화는 주막 주인이 알려준 이천읍내의 화침방을 찾아갔습니다. 바느질과 침선을 받는 가게로 황씨 성을 가진 60 넘은 노파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황씨 노파는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뚝뚝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솜씨 먼저 봐야겠다. 이걸 수놓아봐. 연화는 주어진 천과 실로 꽃잎술을 놓아 보였습니다. 황씨 노파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코를 한번 훌쩍이고는 말하였습니다. 됐다. 내일부터 나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황씨 노파는 말이 적었고 칭찬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연화가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게 뒤편의 작은 방을 연화와 도봉이 쓰도록 허락하였고 끼니를 함께 먹는 날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황씨 노파가 말없이 도봉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 주었는데 도봉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노파가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먹어라. 뭘 그렇게 놀라고 있느냐. 쑥스럽게. 도봉이 꾸벅 절을 하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며 연화는 황씨 노파가 이 아이를 귀여워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먹통을 꺼내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글자를 다시 읽고 내용을 천 조각에 옮겨 적으면서 그 의미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만 보이던 기록들이 반복해서 들여다보다 보니 점점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인년, 신묘년, 임진년이라는 연호가 반복해서 나왔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비리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명참판이라는 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연화의 마음 속에서 점점 선명한 의문으로 자라났습니다.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이야기 속에서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한씨 가문에 관한 이야기, 가명의 세곡 관련 소문, 지역 내의 소작 문제들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주에서 온 상인 하나가 황씨 노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여주 한씨 가문이 최근 경기 가명의 조사를 받을 처지가 되었다는 풍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사 어른이 전임 시절의 세곡 문제를 다시 살피는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화친방에서 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연화의 이름이 이천 읍내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꽃술을 특히 잘 놓는데 빛깔 배합이 남다르고 문양 하나하나의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읍내의 평범한 안악들이 주로 찾아왔으나 어느 날부터는 관아 쪽 부인네들도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천 현감에 안 사람이 들은 것은 가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현감 부인은 내년 봄 환갑잔치에 입을 예복을 부탁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맞이하며 어떤 빛깔을 원하시는지, 어떤 문양을 넣으면 좋겠는지를 차근차근 여쭤보았습니다. 현감 부인은 연화의 태도가 마음에 든 것 같아서 이후로도 몇 차례 더 가게를 찾았습니다. 옷감을 확인하러 왔다가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녀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고? 소녀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나라의 일과 관련된 것이라 혼자 가슴에 품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현감 어른께서 이런 사안을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감 부인은 잠시 연화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들어봐야 알겠으나 우리 영감께서는 올고든 분이신이 정당한 일이라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오. 다만 개인적인 원한이나 헛된 소문으로 남을 해하려는 것이라면 어렵소. 소녀가 가진 것은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어른의 몫이지 소녀의 몫이 아닙니다. 그 말에 현감 부인이 고개를 약간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나흘 뒤에 다시 오겠으니 그때 영감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감 부인이 가게를 나간 뒤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나흘 뒤 현감 부인이 약속대로 가게에 나타났고 그녀 뒤에는 현감 어른의 신복 비장과 가명에서 내려온 서리가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황씨 노파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하였습니다. 황씨 노파는 어리둥절한 채로 나갔고 연화는 세 사람 앞에 앉아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여주 한씨 가문의 며느리였다가 나온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문의 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봉을 불렀습니다. 도봉은 먹통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 앞에 앉아 아버지가 왜 이것을 남겼는지를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떨렸으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안정되었습니다. 서리가 먹통을 받아 들고 바닥에 글자를 살폈습니다. 비장과 눈을 마주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결 형식으로 작성된 기록이 맞습니다. 연대가 분명하고 수령 기재 방식이 관청 양식과 일치합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가명 참판이라는 글자가 있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세곡 비리가 아니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움직임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먹통은 현감을 통해 가명으로 올라갔고 새로 부임한 감사 어른이 이미 한씨 가문건을 주목하고 있던 터에 먹통의 기록은 가명이 확보한 다른 자료들과 맞물리면서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씨 가문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고 가명의 포교들이 여주로 내려갔습니다. 한씨 가문의 창고와 장부가 봉인되었으며 가문의 재산 일부와 토지가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연루된 가명 관리 한 사람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천 땅까지 흘러왔을 때 연화는 가게에서 바늘을 들고 있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통쾌하다는 느낌도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묵직하고 조용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봉의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고 죽어간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 앞에 드러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연화에게는 어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도봉은 그날 저녁 연화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좋겠습니다. 알 것이다. 반드시 알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을 하면서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도봉의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이천 현감이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면서 핵심 증거를 제공한 이가 이천 화친방의 연화라는 여인과 고 임창수의 아들 도봉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명에서 서리가 따로 찾아와 임창수가 끝내 지키려 했던 것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음을 전하였고 도봉에게는 글방에 다닐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도봉은 이듬해 봄부터 이천 읍내의 글방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어색해하였으나 그를 빠르게 익히면서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은 도봉의 관찰력과 기억력이 남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들방에서 돌아와 연화 옆에 앉아 그날 배운 것을 되짚었고 연화는 아이가 묻는 것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도봉이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소인도 관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 걸음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오직 걸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도봉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책을 펼쳤고 연화는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작고 얼어있던 아이가 이렇게 앉아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이 연화에게는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화친방은
그 사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이천 땅에서 혼례복을 맞추는 집안들이 하나둘 화친방을 찾기 시작하였고, 황씨 노파는 나이가 들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연화에게 가게를 맡기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하구나. 내가 이 가게를 이어받거라.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보살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소녀가 어르신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가게 문패 위에 작은 연꽃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에 새겨져 있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그 문양이 있는 곳에서 연화는 날마다 일하였고, 솜씨 좋은 젊은 여성 셋을 들여 함께 일하였습니다. 연화가 그들에게 바느질 기술만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법, 자신이 만드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화 자신이 그것을 갖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명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한씨 가문의 실상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세곡 비리의 총액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장부와 먹통의 기록이 맞아 떨어지면서 한씨 가문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고, 연루된 가명 관리는 파직되어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씨 가문이 가진 주요 토지의 상당 부분이 환수되었고, 여러 해에 걸쳐 소작인들에게 불법으로 거두어 온 소장료 역시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처음에는 완강히 버텼습니다. 가명의 포교들이 집에 들이닥쳐 창고 문을 봉인하던 날에도 그녀는 마루 위에 꼿꼿이 앉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포교들에게 어디서 감히 이 집에 들어오느냐고 호통을 쳤고,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무고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가명에서 들이민 장부 앞에서는 그 호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먹통 바닥의 글자들, 그 작고 촘촘한 기록들이 윤씨 부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씩 허물어 나갔습니다. 남편 한정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관하에서 따지는 동안 가문의 채통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벼슬길이 막혔고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소슬대문은 여전히 높이 서 있었으나 그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그것은 그냥 낡은 나무 문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씨 부인에게는 직접적인 형벌 대신 가산 환수와 공식적인 탄핵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처벌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씨 가문이라는 이름 앞에 비리라는 두 글자가 붙어 세상에 알려졌고,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녀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가문의 채통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행하여 온 모든 것이 결국 그 채통을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었으니, 그것은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한씨 가문을 나온 지 거의 3년이 가까워지는 봄이었습니다. 이천 땅에서 연화의 자리는 이미 단단히 잡혀 있었습니다. 화친방은 이천 읍내에서 알아주는 곳이 되었고, 도봉은 글방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으며 날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황씨 노파는 가게 뒤편방에서 연화가 매일 아침 가져다 드리는 죽을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삶은 비로소 연화 자신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화의 마음속 한편에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봉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다가 연화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한번 가야 할 것 같다. 여주로. 가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모르겠다. 그냥 한번 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직 마음에 닫히지 않은 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도봉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주 땅은 변해 있었습니다.
한씨 가문은 조사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재산이 환수되고 벼슬길이 막히면서 집안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여전히 서 있었으나 칠이 벗겨져 있었고 마당은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겨울에 이 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연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이 집 며느리였던 사람인데 잠시 안주인을 뵐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인이 들어갔다가 돌아와서는 들어오시라 하였습니다. 안채마루에 윤씨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검은 머리칼에 흰 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자세는 여전히 꼿꼿하였으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경멸 대신 무언가 복잡하고 납덩이처럼 무거운 것이 그 눈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정중하게 예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씨 부인이 먼저 말하지 않았고 연화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당 쪽에서 봄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이 집을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녀가 온 것은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해 보아라. 소녀는 이 집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집안을 욕되게 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소녀를 어떻게 보셨든 그것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윤씨 부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루 위에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윤씨 부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옥비녀 말이다. 예, 내가 가져간 것이다. 잘못이었다. 지금도 경대 속에 있으니 가져가거라.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가 그 먹통을 관아에 넘긴 것이 이 집에 복수하려는 마음이었느냐?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소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복수였다면 소녀는 진작에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긴 침묵 뒤에 다시 말하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긴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오래된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시녀가 나와 작은 천 주머니를 건넸고 연화는 받아서 품에 넣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예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건강히 지내십시오. 연화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갈 때 마루 위에 앉아있던 윤씨 부인이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 안에 예전처럼 날카로움은 없었고 오래 앓은 사람의 눈처럼 깊고 지쳐 보이는 무언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도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아주 괜찮다. 연화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대문 위로 늦은 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주 땅을 등지고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강가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도봉이 조용히 서 있었고 연화는 천천히 품에서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봄바람이 강가를 따라 부드럽게 불어와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는데 연화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풀어 열자 그 안에서 옥비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빛 아래로 들어 올리자 오래의 경대 속에 갇혀 있었음에도 그 옥빛은 여전히 맑고 고왔고 비녀 몸통에 새겨진 연꽃 문양 또한 조금도 흐려지지 않은 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연화는 그 순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 비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머리에 꽂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고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빠져있던 무언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조용히 번져 나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멀리서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아프게 남아있던 상처들이 봄 햇살처럼 서서히 풀리며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올려다보던 도봉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쁩니다. 아주머니. 연화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따뜻한 봄 햇살은 물 위에서 반짝이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결코 크거나 화려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연화에게는 지나온 모든 날들의 무게가 조용히 풀려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 강가에서 떨고 있던 아이를 처음 만나 손을 내밀던 날도 있었고 먹통 안에 숨겨진 글자를 처음 들여다보던 밤도 있었으며 현관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첫 마디를 건네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실처럼 이어져 지금 이 자리에 닿아 있었고 그 실의 끝에 지금의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이천 땅이 있었고 그곳에는 화침방이 있었으며 앞으로 연화가 새롭게 만들어갈 날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은 무엇인가를 되찾기 위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발밑에 흙은 따뜻했고 길 위에는 봄빛이 가득했으며 세상은 다시 시작되는 계절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